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군요. 저녁 무렵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밖에 비 쏟아지는 거 안 보여? 미쳤냐? 무슨 이런 날씨에 낚시를 간다는 거야? 정신 차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시동생의 대답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니, 그래. 네가 낚시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장마철 강가 진짜 위험하다니까. 작년에도 사람 떠내려간 거 못 봤어? 야, 준석아, 제발 좀. 아이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진짜. 야! 통화를 끝낸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동생이 기어이 간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동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형님, 큰일 났어요. 준석 씨가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형님,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형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넸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낚시터로 가봐야겠어, 지금.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길이 미끄러웠어요. 차 안의 침묵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검은 낚시 가방이 보였어요. 낚싯대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쓰러져 있더군요. 강물은 황토색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저 멍하니 강물만 바라봤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경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석아! 야, 이준석! 어딨어? 장난치지 말고 나와! 준석아! 제발 대답 좀 해. 여보야! 나 좀 봐! 준석아! 동서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진흙탕에 무릎을 쳐박고 울부짖더군요. 제가 동서의 어깨를 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수색은 계속됐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단을 통보했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2주가 더 지나도 시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강물에 삼켜졌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고 해야 맞겠죠. 실종이라는 단어만 남았어요. 시동생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앞을 막았어요.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이준석 씨, 형수 맞으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강민수 사설 탐정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 의뢰인이 이준석 씨한테 돈을 좀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감쪽같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보험 서류 사진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사망보험금 8억, 월 납입금이 220만 원이더라고요. 이준석 씨 월급이 3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보험료로 220만 원씩 내고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작년에 사업 망해서 빚이 3억이 넘는다는데. 네.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사설 탐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더니 연기를 제 얼굴에 뿜었어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제 의뢰인이 누군지 모르시죠?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서방님이 빚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래요? 그럼 혹시 남편분은 아시려나? 형제끼리 짜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걸로 위장하고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니고.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키를 떨어뜨렸어요. 주워 들려는데 손이 계속 떨렸죠.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그런 짓을 왜 해요? 경찰도 수색했잖아요. 아줌마 순진하시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고 부모도 없어요. 제가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 딱 냄새가 나요, 냄새가. 미친 별꼴을. 그는 명함을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휙 돌아서더니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생각 잘해요. 내 의뢰인은 시신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혹시 나중이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준석 씨랑 연락되면 자수하라고 전해요. 지금이라도 나타나면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잡히면 알아서 하시든가. 그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명함이 발밑에 버려져 있었어요. 주워 들었지만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는지 남편이 놀라더군요. 저는 사설탐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방금 어떤 남자가 날 찾아왔는데 서방님 빚이 3억이 넘고 사망보험금이 8억이나 된대. 월 보험료만 220만 원이라고. 뭐? 그게 무슨, 준석이가 빚이 그렇게 많았다고? 보험금이 8억?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 저는 주차장에서 만난 사설탐정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동서 집으로 당장 가겠다고 했죠.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동서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동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동서, 오늘 어떤 사설탐정이 날 찾아왔어. 서방님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면서. 그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8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형님, 사실 준석 씨가 빚이 좀 있었어요. 치킨집 하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미 창업할 때 대출도 많았고 운영자금 때문에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3억 좀 넘어요. 그럼 보험은? 8억짜리 보험은 뭐야? 동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실적이 필요했어요. 이달에 사원이 되면 금고부기도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정말 몇 달만 유지하고 해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재수씨, 그럼 그 와중에 준석이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네, 1년 채워서 해약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정말 실적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준석이가 정말 죽었으면 5년 뒤에 법원에서 사망 선고 받으면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애들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약 못했어요. 동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어요. 실종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사망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동서가 말한 5년이 그 기간이었죠. 220만 원씩 5년을 어떻게 낼 건데? 일할 거예요. 보험 설계사 그만두고 마트든 식당이든 2개씩 일해서라도 낼 거예요. 형님,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도 있고. 대출도 있다며. 그럼 대출은? 준석이 명의 대출인데 준석이가 죽은 거면 5년 뒤 제가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요. 뭐? 동서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시동생이 강에 빠져 실종되었으니 5년 뒤 법원에 사망신고를 하겠다는 거죠. 시동생이 사망하면 시동생 빚을 상속 안 받겠다는 동서의 말이었어요. 빚도 상속재산에 포함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결코 정상적인 보험이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남편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서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찝찝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동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세 보증금이 압류당했다는 거였죠. 형님, 은행에서 공문이 왔어요. 준석 씨 명의 전세라서 대출 못 갚으면 보증금 압류한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줘야 한다고 저보고 2달 안에 나가래요. 저 어떻게 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동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서는 초췌한 얼굴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법원 압류 결정문이었죠. 동서,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재수씨, 새로 집 구해볼게요. 큰 집은 어렵지만 그래도 애들이랑 지낼 만한 곳 알아볼게요. 제 명의로 계약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했어요. 한 달 뒤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죠. 저희 부부가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더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동서는 보험 설계사를 그만뒀습니다. 월 220만 원을 내려면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대형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더군요. 형님, 여기는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와요. 야근 근무하면 수당도 더 받고요.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도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애들은 어떡하고? 어머니가 봐주세요. 제가 일해야 보험료라도 낼 수 있어요. 220만 원이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동서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마트 일이 고된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였죠. 그저 저는 가끔 생활비를 봉투에 넣어줬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시더군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신다고 했어요. 서연아, 우리 준석이 꼭 살아있을 거야. 물에 빠졌으면 시체라도 떠올랐을 텐데 아니잖아. 안 그러니? 네, 어머니, 그럴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강물에 휩쓸린 사람이 6개월째 안 나타난다는 건 이미 답이 나온 거였어요.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사설 탐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이 가끔 떠올랐어요. 저는 동서를 볼 때마다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냐고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지친 얼굴로 일하는 동서. 2개의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내는 동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의문이 떠올랐죠. 서방님은 정말 죽은 걸까? 1년 전에 가입한 8억 보험이 우연일까? 답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어요. 시동생이 사라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동서와 백화점에 갔어요. 차례 음식 재료를 사려고 했죠. 동서, 지하 식품관으로 가자. 형님, 잠깐만요. 옷 좀 구경하고 가요. 세일한대요. 3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서가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30만 원짜리 원피스를 집어 들더군요. 동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형님, 저도 가끔은 저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2년 동안 옷 한 벌 못 샀어요. 동서가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웃었습니다. 동서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를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더군요. 파마도 새로 했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했어요. 립스틱 색깔도 선명한 빨간색이었죠. 형님, 어때요? 저한테 어울려요? 응, 예뻐. 젊어 보여.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 동서. 표정이 밝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백화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죠. 형님, 저 요즘 마트에서 승진했어요. 주임 됐거든요. 월급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 잘 됐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살만해요. 보험료 내고도 애들 학원비는 낼 수 있어요. 동서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많이 컸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서가 너무 밝았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남편을 잃은 여자, 매달 220만 원씩 남편의 사망 보험료를 내는 여자. 그런 여자가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동서가 흥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더군요. 동서, 요즘 좋은 일 있어? 그냥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준석 씨는 안 돌아올 거잖아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언제까지 울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동서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서가 이상하다고요. 남편은 그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동서의 밝은 미소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월급 탔다고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어요. 백화점 6층 식당가에서 파스타를 먹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샐러드를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문득 구석 테이블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더군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2년 전 그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강민수라고 했던 그 남자요. 아직도 동서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동서. 동서가 화장실로 가자마자 저는 사설 탐정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 서자 고개를 들었죠. 2년이에요. 2년. 아직도 동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앉으세요. 떨지 마시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이었거든요. 대체 얼마를 빌렸기에 이래요?
얼만데 2년이나.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무슨, 당신 의뢰인은 바보예요? 2년 동안 당신 고용하는 비용이 더 들었겠어요. 사설 탐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죠. 제 의뢰인 같은 사람한테 5천만 원? 그거 진짜 그 사람한테 푼돈이거든. 날 2년 동안 고용하는 돈, 그것도 푼돈이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서방님 이미 죽었어요. 박서연 씨, 돈에는 도끼가 있어. 내 의뢰인이 왜 이럴 것 같아? 괘씸해서야. 돈 빌려놓고 죽은 척하는 게 괘씸한 거지. 자기를 능멸한다고 생각하거든. 죽은 척이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아니, 살아있어. 그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문을 접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내 직감인데 이준석 100% 살아있어.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그리고 나만 그 새끼 찾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도 찾고 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직감이잖아요. 증거도 없고. 대개 그런 새끼들이 원래 이래. 증거? 그놈이 되졌다는 증거는 있고. 그건... 부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이라뇨. 항구 쪽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 하던데, 물론 확실하진 않아. 우리가 갔을 때 사라졌거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시신도 안 나왔는데 당신 동서는 너무 잘 살고 있네. 그가 동서 쪽을 턱짓했습니다. 동서가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박서연 씨, 내가 조언 하나 할게. 이준석이랑 연락되면 지금이라도 나타나라고 해. 시간 지날수록 의뢰인은 더 화가 나거든. 나중에 잡히면 곱게 못 죽어.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소름 돋는 미소였어요. 아, 그리고 당신 동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2년 동안 봐온 바로는 당신도 조심해.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가 사라지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동서, 나 방금 그 탐정 봤어. 2년 전에 나 찾아왔던. 아직도 동서 미행하고 있어.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밝던 표정이 사라졌어요. 포크를 쥔 손이 멈췄죠. 그 사람이 아직도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서, 혹시 서방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동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물속에 있겠죠. 2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아니, 탐정이 부산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동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 들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형님도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달 220만 원씩 보험료 내느라 2개씩 일하고.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동서, 진정해. 그게 아니라. 동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휙 돌아섰어요. 성큼성큼 걸어갔죠. 동서, 은지야, 기다려. 동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설 탐정을 만난 일
부산 이야기, 동서가 화낸 일. 남편은 소파에 앉아 듣고 있었죠. 여보, 정말 준석이가 살아있는 걸까? 에이, 말도 안 돼. 돈 받으려는 사람들 헛바람이야. 2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부산에서 봤다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솔직히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숨어서라도 살아있으면 그거 나은 게 아니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동생을 그리워하는 눈이었어요.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잖아. 비겁하게라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살아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겠죠. 하지만 동서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2년 전 그날처럼요. 시동생이 사라진 그 장맛비처럼. 남편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선의 집 근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골목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죠. 시동생이었습니다. 걸음걸이, 체형, 머리 모양까지 분명 시동생이 맞았어요. 서방님? 서방님! 이준석! 서방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남자가 이름을 듣고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순간 그 남자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서방님! 저예요! 박서연! 저는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빨랐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사라졌죠.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쫓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헐떡였어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방금 서방님 봤어. 동선의 집 근처에서. 뭐? 그게 무슨... 확실해? 확실해. 내가 이름 부르니까 도망갔어. 이어서 동서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동서가 받자마자 말했어요. 숨이 아직도 가빴죠. 동서, 방금 서방님 봤어. 동선의 집 근처 골목에서. 뭐라고요? 서방님 살아있어. 내가 방금 봤다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 그건 준석 씨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착각하신 거예요. 준석 씨 죽었어요. 2년 전에 죽었다고요. 왜 자꾸 이러세요? 동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보통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다고 말하면 다르게 반응해야 정상 아닌가요? 정말요? 살아있었어요? 어디 있대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요. 이렇게요. 하지만 동서는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마치 시신을 직접 본 사람처럼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준석 씨 죽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동서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녁에 집에 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당신 오늘 준석이 봤다며. 응, 분명히 봤어. 도망가는 것도 봤고. 착각한 거야. 준석이가 왜 거기 있겠어? 남편도 단호했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분명 준석이었어. 서방님 맞다고. 그만해. 준석이 죽었어. 당신이 닮은 사람 본 거야. 당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확신을 해? 남편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럴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강에서 뭔가 발견됐다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서연아, 준석이 핸드폰 찾았어. 강바닥에서 진흙에 묻혀 있었대. 핸드폰이라뇨. 시부모님은 서방님 시신이라도 건지겠다고 2년 동안 사람을 써서 수시로 그 강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갑자기요. 2년 만에 발견된 핸드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동생이었어요. 동서와 남편의 반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당시 98세셨죠. 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대. 장례식장으로 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계셨죠. 3일장을 치렀습니다. 동서도 검은 상복을 입고 왔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조문했죠.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시할아버지의 유산 이야기였죠. 할아버지가 땅이 많으셨대. 경기도 일대. 시세가 50억이 넘는다고 하네. 50억? 그렇게 많이? 아버지가 다 상속받으셔. 할아버지 유일한 아들이시니까. 시아버지가 거액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나빴거든요. 시동생 실종 후 시아버지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사망으로 추정이 되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거겠죠. 술을 매일 드셨어요. 시동생을 찾느라 심신이 지치셨죠. 최근엔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살이 빠지셨어요. 기침도 자주 하셨죠. 아버지가 병원 가기 싫다고 버티시는데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일주일 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검사를 받으셨죠. 의사가 가족을 불렀습니다.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간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눈물이 흘렀죠. 얼마나 사실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떨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입원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도가 없었죠. 병실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간신히 말을 이으셨죠. 준석이 소식은 없냐? 아버지 쉬세요. 말씀하시면 힘드세요. 죽기 전에 준석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자살아. 시어머니가 또 우셨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숨기려고요. 거액의 유산,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둘러싸고 일어날 일들을 저는 그때는 모르고 있었어요. 곧 폭풍이 몰려올 줄도 모른 채요. 그날도 시아버지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또 그 뒷모습을 봤죠. 시동생이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연속으로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분명 시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골목으로 뛰어들었죠. 저는 찍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렸어요.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시동생이 맞았어요. 2년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잡은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버지 병실이야. 왜? 금방 올라갈게. 기다려.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5층 버튼을 연타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뛰었어요. 502호 병실 앞에 섰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핸드폰을 들고 외쳤죠. 여보, 또 봤어. 준석이. 서방님, 또 봤어. 이번엔 사진도 찍었. 말이 끊겼습니다. 병실 안 광경에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시동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 꿇고요.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불효 자식이 이제야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였죠. 준석아, 네가 정말 준석이냐? 살아있었냐? 살아있었어! 동서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형님, 준석 씨가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방금 찍은 사진이 무의미해졌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준석이가 돌아왔어. 시동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저를 피하던 그 눈빛이었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분명 시동생이었죠.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기적이라고 하늘이 돌려줬다고.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2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유령처럼 나타난 시동생.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시아버지가 죽어가는 이때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로 끌고 나왔어요. 남편이 팔을 뿌리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녔대. 부산이랑 여수 쪽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2년이나? 2년 동안 가족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기대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사채업자들이 무서워서 그랬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나.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소식 나오자마자 나타났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저를 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뭐? 지금 준석이가 돈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야? 아버지가 암 말기라니까 나타난 거지.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럼 아버님이 암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대? 누가 알려줬는데? 동서가 연락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어떻게든 들었겠지.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동서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서 2년 동안 보험료 220만 원씩 낸 거야? 이건 보험 사기야. 범죄라고.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미쳤어 다들?
죽은 척하고 2년을 숨어 있었는데 그게 정상이야? 동서는 그걸 알면서 사망보험금을 납입하고 어머님은 쓰러지셨었어. 아버님은 암에 걸리셨고.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됐어.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잖아. 내 동생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끝이야? 2년 동안 거짓말한 건. 나도 복잡해. 그러니까 제발 좀.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이 휙 돌아섰습니다.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보!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화난 진짜 이유가 뭘까?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50억 유산, 이제 둘이 나눠야 하는 돈, 설마 그것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죠.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놈아, 2년 동안 죽은 척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뭐? 돈을 달라고 유산 받으러 왔어? 시동생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제발, 닥쳐라! 니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단 한 푼도! 시아버지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섞여 나왔어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진정하세요. 의사가 흥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놈이 뭘 했는지 알고 그래?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아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휴지로 닦아드렸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가족 다 속이고 죽은 척한 놈이 무슨 자식이야. 꺼져라. 당장 꺼지라고. 시동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가족들한테 피해 줄까봐. 그래서 죽은 척 했다고. 네 엄마가 매일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매일 밤 네 이름 부르며 이 못된 놈아. 시아버지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던지려는 듯 했어요. 어느새 남편이 돌아와서 시아버지를 급히 막았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준석이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너도 똑같아. 동생 편들 거면 너도 나가. 저놈이랑 다 나가. 동서는 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온몸을 떨고 있었죠. 너도 다 알고 있었지. 2년 동안 연극한 거지. 보험금 다 먹으려고. 내가 다 알아. 꺼져라. 둘 다 꺼지라고. 동서가 시동생 발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울면서 말했죠. 준석 씨, 나가요. 아버님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나가요, 제발. 시동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보기도 싫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미 나한테 죽은 자식이야. 시아버지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쫓는 듯한 몸짓이었어요. 시동생과 동서가 병실을 나갔죠. 시아버지가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정제를 놓았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만 들렸어요. 참담한 광경이었어요. 저는 시동생과 동서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시동생을 불러 세웠죠. 서방님, 잠깐만요. 시동생이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번에 동선의 집 근처에서 내가 본 사람, 서방님 맞죠? 시동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는 동서를 봤습니다. 동서는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동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년 동안 다 속인 거야? 뻔뻔하게 보험료 타령하면서? 동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복도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숨막히는 공기였죠. 서방님 동서랑 계속 연락했죠. 그럼 알겠네. 서방님 찾는 사람들 있어요. 사설 탐정이 2년째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동생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턱을 들어 올렸죠. 겨우 5천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그 노인네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푼돈 가지고 사람을 2년씩 쫓아다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었어요. 목소리를 낮춰 경고했죠. 서방님,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서 그 돈부터 갚아요. 진짜 큰일 나기 전에. 시동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귀찮다는 듯한 제스처였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가 뭘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쓸데없는 참견 마세요. 시동생이 동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동서가 비틀거렸죠.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답답함이 밀려왔죠. 2년 만에 나타난 시동생.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뻔뻔해진 것 같았죠. 유산 생각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낼만 했어요. 가족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으니까요. 복도 창밖으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거짓말의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동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보험료 220만 원. 동서가 힘들어할 때 제가 몇 번 대신 냈었어요. 생활비를 50만 원씩, 100만 원씩 보태주기도 했죠. 그동안 얼마나 위로했던가요. 남편 일은 불쌍한 동서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참다 못해 직접 동서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죠. 동서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죠.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동생이 대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동서를 내리치고 있었죠. 이 썩을 년! 내가 없는 동안 뭔 짓을 한 거야? 남자를 집에 들였어, 어?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동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서방님! 뭐 하는 거야? 그만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형수는 가세요. 부부 일이니까. 인연이 바람을 폈다고요. 난 목숨 걸고 도망 다녔는데 인연은 펑펑 돈 쓰면서 2년 동안 다른 놈이랑. 시동생이 화분을 집어 들었습니다. 벽에 던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동서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동서에게 달려갔죠. 동서! 은지야! 정신 차려! 괜찮아? 동서가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말을 하려는데 피가 흘렀죠. 눈동자 2개가 따로 놀고 있었어요.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시동생이 소리쳤죠. 뭐해? 미쳤어? 사람 죽이겠다는 거야? 여보세요? 112죠?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주소는... 시동생이 대걸레를 TV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씨, 저게 다 망쳤어. 다 너 때문이야. 이 썩을 년 때문에. 시동생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사라졌어요. 욕설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동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동서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머리에 상처가 심각했죠.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하지 마. 곧 구급차 올 거야.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동서를 들것에 실었죠.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도망갔어요. 서방님이요. 이준석이라고. 경찰이 무전을 쳤습니다. 동서는 구급차에 실려갔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화분, 부서진 TV, 피 묻은 바닥, 폭력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저도 따라 병원으로 갔어요. 동서는 즉시 응급실로 들어갔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머리 CT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두개골 골절이 있고 뇌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서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빨간불이 켜졌죠.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조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했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걸레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거죠? 네, 머리랑 등을 계속 때렸어요.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은지는 어떻게 됐어? 준석이가 진짜 때렸다고? 응, 죽일 듯이 때렸어. 미친놈.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벽을 주먹으로 쳤죠.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만 척추 손상이 심해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서는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말을 잃었죠. 경찰은 시동생을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또다시 잠적한 거였죠.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근길 주차장에서였어요. 검은 차가 제 옆에 섰죠.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그 탐정이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또 왔네요. 서방님, 아니,
그 쓰레기 소식 물으러요? 저도 몰라요. 동서 때리고 도망갔어요. 어디서 또 쓰레기처럼 숨어 살겠죠. 사설 탐정이 웃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이준석 데려갔어요. 내 의뢰인이.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설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였죠. 제 의뢰인 일 맡긴 다른 애들이 드디어 그놈 잡은 거지. 최은진 씨 집에서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글쎄, 저도 거기까진 몰라요. 걱정 마요. 얼굴이 왜 그래? 죽이진 않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요. 아마 꽤 오래 못 볼 거예요. 다시 나타나도 정상은 아니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오랫동안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조수석에서 서류 봉투를 집었습니다. 창문으로 제게 건넸어요. 묵직한 봉투였죠. 이거 드릴게. 동서 감시하다가 찍은 건데 박서연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뭔데요? 그냥 박서연 씨 닮았어. 뭐를 닮아요? 죽은 내 마누라. 내 마누라 닮아서 드리는 거야. 공짜야, 서비스. 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열어봤죠.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서와 어떤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갔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죠. 짝! 아이씨, 뭐야, 왜 이래? 남편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앗았어요. 얼굴에 쏟아부었죠. 미쳤어? 대체 왜?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죠. 모텔 앞 동서와 남편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사진. 남편이 동서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 날짜가 다른 사진들 수십 장이었어요. 2년에 걸친 불륜 증거였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을 주워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건 동서 내연남이 당신이었구나. 2년 동안.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나왔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온몸이 떨렸죠. 동서가 반신마비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준석이가 왜 미쳤는지 알겠네. 당신도 쓰레기야. 형제가 똑같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다리를 잡았어요. 울먹이며 변명했죠.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위로하려고 했어. 준석이가 죽은 줄 알고 불쌍해서 그러다가. 닥쳐! 더러워! 제가 다리를 빼며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머리를 조아렸죠.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혼이야. 내일 당장 서류 꾸밀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제발 준우한테만은 말하지 마. 군대에 있는데 애한테만은. 왜? 준우도 알아야지. 아빠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저는 다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요.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부터 당신 물건 하나도 이 집에 두지 마!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사진들을 발로 밟으며 현관으로 갔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죠. 정말 미안해. 꺼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진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죠. 2년 동안의 거짓말, 모두가 저를 속였어요. 시동생, 동서, 그리고 남편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배신의 아픔이었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죠. 역겨웠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뻔했죠. 처음엔 시아버지께 비밀로 했습니다. 암투병 중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 입을 통해 알게 되셨죠.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모두 수용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를 받았죠.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죠. 남편이 아들을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고요. 아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더군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사는 작은 집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죠. 동서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다고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암과 싸우다 결국 지셨어요. 유산 50억은 모두 기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선단체예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이었다더군요. 시동생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가끔 사설 탐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교육받는다는 그 말. 무서운 의미였겠죠. 얼마 전 전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후 술에 의지하며 살다가 암에 걸려서 항암을 하고 있다더군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그 장맛비가 내리던 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창밖을 봅니다. 맑은 하늘이 보이네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합니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고요. 모든 배신자가 벌을 받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네요. 웃으며 현관을 나섭니다. 과거는 묻어두고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